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정말 꼼꼼하고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엠비엔골드 이가람 매니저의 2025년 증시 후반전 제약바이오를 주목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네, 2교시에서는 LS증권 리서치센터 오리나 연구위원과 함께 하반기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꾸준한 시장 분석 그리고 올바른 전략 수립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인데요. 엠비엔골드 이가람 매니저 오늘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만 뵙다가 매경학교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됐어요. 네, 맞아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엠비엔골드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저는 참 밤방송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머니클래스에 나오게 됐고요. 오늘은 또 제가 준비한 내용, 제가 또 가장 강조하는 것들 일정을 보면서 또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연말까지에 대한 내용들 전략 한번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람 매니저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주제를 가져와 줬는데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신고가 최근에 서치를 하기도 했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처럼 이 기술 이전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하반기에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제약바이오는 일정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기 네.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일정만 잘 깨고 있어도 바이오 가지고 최소한 손실 볼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저희가 지금 좀 주시를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은 원래는 상반기에 나왔어야 될 라이센스 아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게 지금 다 하반기로 몰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이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제 남아있는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안에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보시면 아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벤트 플레이가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학회에 참석한다가 되면 학회에서 뭔가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뉴스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어떤 데이터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한다거나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공시가 뜨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자기네 업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기업 설명을 하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업황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건 자기네 개별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시장한테 얘기를 할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 설명회 공시만 올라와도 종목이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서 이런 일정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예시로 네. 리가켄 바이오에 제가 또 차트를 갖고 온 게 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리가켄 바이오가 6월 달에 IR 공시를 했었어요. 6월 달 말에 네. 했었는데 그때 IR 공시하고 나서 R&D 데이가 7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니 R&D 데이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폭발력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IR 공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 리가켄 바이오가 40%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우습게도 30% 40%는 그냥 올라가는 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네. 제약 바이오 하신 분들은 사실 뭐 5% 10% 수익 나는 거는 수익으로도 안 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는 거라서 하반기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제가 소개해드릴 일정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가람 선생님께서 제약바이오는 이벤트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벤트 뭐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월별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바로 가까운 8월 달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이제 ABL 바이오가 앞두고 있는데요. 산업피 그래파디 B라고 해서 파킨슨병 신약인 ABL 3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임상 결과가 중요한 건데 8월 달 중에 공개될 걸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8월 말도 아니고 8월 초로 알려지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방송 기준 봤을 때도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ABL 바이오는 8월 달 초 앞두고서 7월 달 말에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그거 해소하면서 아마 충분히 상승으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요 기대감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비온이 있는데 세비온 같은 경우는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지금 루177DGUL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임상 이상 탑라인 발표인데 요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8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더 중요한 건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머크사라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머크사와 방사능 의약품 관련해서 지금 키트루다랑 변연요법 관련해서 임상 1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비파마인 머크가 굉장히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방사성 의약품 관련 쪽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유일한 기업이 세비온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라서 세비온이 여기서의 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발표가 더 잘 나오게 되고 키트루다 쪽 잘 되게 되면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코니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벤트는 중국 쪽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건데 자큐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 한국에선 이미 판매가 들어가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실제 1분기 때 100억 원대 이상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이제 그 이상 한 250억 정도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임상 결과는 당연히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온코니까지도 이제 8월 달에 좀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요 세 종목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번- 마지막 또 있네요. 네, 마지막 이제 올릭스. 올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보고서 확인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1112 쪽은 나왔다가 줬었고 그다음에 로레알이라고 해서 화장품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이랑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는데 계약금도 공개가 안 되고 어떤 조건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기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반기 보고서가 떴을 때 계약금도 확인될 수 있고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얼만큼의 규모인지가 확인되는 거니까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올리스가 1112 이외에 로레알 쪽으로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규모가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반기 보고서는 8월 15일 전후가 마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봐야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올리스도 충분히 더 고가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8월에 주목을 해봐야 될 제약바이오 이벤트를 정리해봤는데요. ABL 바이오부터 온코닉 테라퓨틱스, 올릭스, 그리고 셀비온의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알아봤으니까 9월도 살펴봐야겠죠, 선생님. 9월에는 어떤 이벤트 주목해봐야 돼요? 9월은 이제 개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테오젠부터 일정이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FDA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승인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9월 말 정도가 됩니다. 네. 요거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SC 제형의 출시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9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10월 달 이슈가 이어지는 만큼 아마 알테오젠은 지금도 약간 고가 라인 때 있지만 뭐 맞아요. 충분히 더 이벤트 플레이로서
더 이제 고가로 더 들어갈 올라가지 수 않을까. 있을까요? 결국은 10월 달까지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알테오전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충분히 지금도 저가일 수 있는 종목인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작년에 잘 갔다가 올해는 조금 못 갔던 종목인데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도 이것도 이제 중간 데이터 때문에로 전 추정하고 있는데 이 APB-A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갑상선 안병증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안구 쪽, 눈 쪽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이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진행하는 과정에서 룬드백 쪽을 통해서 이제 지금 약간 지금 돈도 받은 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발표 내용 자체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다 전망이 되고 있어서 에이프리바이오까지 지켜보시면 충분히 9월 달이면 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차분하게 담아가시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이 9월 말에 또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더 질주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가 이벤트 체크해 봤고요. 이제 10월 달에 이벤트도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저희 어떤 이벤트 또 가장 주목을 해 봐야 될까요? 10월 달에 사실 하반기에 제일 큰 이벤트가 많이 몰려있는 달이 네.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국제연골 재생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걸로 알려진 게 코론테 시즌이 참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보사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보사가 약간 이름 바꿔서 지금은 TGC로 불리는데 이게 원래 척추에만 사용된 거, 원래 무릎 관절염만 사용하던 건데 이걸 이제 척추까지 옮겨와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코론체 시즌이 참가하겠다라고 신청한 게 아니라 이 학회에서 코론체 시즌한테 참가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고 네. 데이터가 좋다라는 거를 이미 글로벌에서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없이 요 10월 달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 발표가 나올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결국 학회라는 건 정확한 일정이 딱 찍혀 있는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샀다가 루머에 사서 소문을 파듯이 이 종목도 학회 나오기 전에 9월 달쯤에 사서 10월에 파는 전략을 가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전략 자체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또 가장 큰 학회가 열리는 에스모가 다가옵니다. 네. 유럽의 종양 학회, 3대 학회 중에 하나죠.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기업이 보로노이와 리가켄바이오 또 알테오젠이 있는데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VRN 11 쪽에서의 이제 가장 큰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계사가 발표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 또한 마찬가지 다른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전 여기서 뭔가 골라본다면 네. 보로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세 기업 중에서는요? 네, 에스모 때 좀 크게 한번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먼저 코오롱 티슈즈는 9월에 사서 10월에 파는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에스모 관련해서는 세 기업 중에서 보로노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로노이는 그러면 지금 진입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분할 진입은 가능한 거예요. 하고요. 네. 어차피 그래봐야 10월 달인 거니까 그쵸. 뭐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10월 달까지 분할해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달까지만 사시면 아마 10월 달에 원하는 그 이상의 수익도 아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나눠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1월에 이벤트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11월 조금 전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11월 제약바이오제 성황기 달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때는 또 어떤 이벤트가 예정돼 있을까요? 여기서도 이제 또 가장 큰 이제 월드 ADC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리가켄바이오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A 바이오도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 ADC 관련해서 글로벌 가장 좋은 회사가 리가켄바이오고요. 네. 그다음 더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ABA 바이오거든요. 요 두 개가 다 월드 ADC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리가켄바이오는 매년 수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회 발표도 있지만 상도 주는데 네.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수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항상 이때마다 리가켄바이오가 주가가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정말요? 거는 리가켄바이오도 늘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11월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는 9월과 10월 달 남아 있는 네네. 거니까 요거 종목은 9월 달 말부터 10월 달까지만 사놓으면 11월 초에는 그냥 눈 감고 누구나 사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오,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만 학회가 열리는데요. 다이어트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많아요. 물론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약이 좀 나오기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일라일리가 앞서 있었고 노브니스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메세라라는 기업이 나와줬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니파마텍이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 됐고 그 다음에 네. 페트론도 일라일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페트론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고 있잖아요. 거기다 인벤트 제약도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미약품 쪽에서는 보통 이제 비만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살을 빼게 되면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 네. 체지방과 함께 근육까지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미약품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자체가 근손실이 방지가 되면서 살을 빼는 굉장히 획기적인 나왔다 보니까 이런 게 한 번 더 연말쯤 갔을 때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일동제약도 나왔었는데 네. 일동제약의 데이터가 거의 뭐 111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잘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비만학회에 만약에 일동제약이 참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충분히 또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주사에서 경구용으로 넘어간 단계가 있는데 네. 그 다음 또 패치가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비만학회라서 바이오 쪽에선 최근에 가장 핫한 것도 비만학회인 거니까 맞아요.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또 바로 또 이어서 다 붙어 있는데 네. 면역 항암 치료학회라고 또 열립니다. 여기에 또 리가켄 바이오가 또 들어가고요. 에이베 바이오가 또 들어가고 지겹죠? 네, 그 다음에 또 지아이노베이션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가켄 바이오와 에이베 바이오도 있지만 또 차별게 더 뒤에 들어가 있는 지아이노베이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데이터도 너무 잘 나줬고 머크사 쪽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다른 비파마들과 논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하면 연내에 또 라이센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지아이노베이션도 학회 앞두고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많은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맞아요. 그러면 바스켓으로 담아봐요? 아니면 뭐 주시해볼 특정 기업이 또 따로 있을까요? 학회 앞두고서 난 비만만 볼래라고 하시면 네. 비만 치료 쪽 한 두세 개 정도 바스켓 담아 놓으시는 게 두세 개 사실은 정도? 가장 좋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 안에서 두세 개 정도로 추려서 담아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1월까지 알아봤고요. 12월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이벤트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12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이벤트였던 올리스가 다가오는데요. 올리스. 올리스는 이제 그다음 메시 치료제라고 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네. 이제 111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사실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연말 연초에 끝날 걸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임상이 끝났다가 되면 그 다음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올리스가 여기 앞두고서 한번 또 이벤트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르노이 쪽 결국 네. 12월 달에 유방암 학회가 있는데 이 유방암 학회에서 보르노이 같은 지난번 아까 전에 VRN 11이었다면 이건 이제 VRN 10인 건데요. 요건 데이터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중간 데이터가 한번 공개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연말에 이 VRN 10에 대해서 데이터 공개되고 보르노이가 사실 라이센스 아웃이 아직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VRN 10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월 달에 이어서도 12월 달까지 본다면 보르노이는 데이터 공개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 투자 포인트, 제약바이오 전반의 투자 포인트에서 기술 이전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추려주신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5대장이 있을 것 같아요. 5대장. 5대장이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비의 바이오가 있고 네 번째가 디니파마텍까지 네.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보르노이가 되겠는데요. 요 5개 종목은 늘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게 지금 다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학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쵸. 학회 참석을 앞두고서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까지 뜨게 되면 주가가 엄청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럼 나는 분명히 학회 보고 사고 있었는데 라이센스 아웃까지 나왔네? 그럼 껌 먹고 알 먹고 내 주식은 하늘로 올라가고 너무 좋게 긍정적인 또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는 기업들인 거라서 최소한 이 5개 정도는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저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대로 나온다면 네. 하반기 그래봐야 이제 8, 9, 10, 11, 12, 5개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5개월인데 제가 뽑아놓은 5개에서 하나씩만 나와도 5개예요.
그쵸? 그렇죠? 그게 최소거든요. 네. 제가 예상하는 건 7개예요. 그러면 5개월 안에 7개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 그럼 한정호 씨만 들고 있어도 빵빵빵빵 터지면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하반기에 나올 거라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로 가던 네. 뭐 인상기로 가던 금리가 어떻게 가던 상관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5개월 안에 라이센스 아웃 최소 5개에서 7개가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니 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 무관하고 매크로랑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라이센스 아웃은 진짜 큰 이벤트가 되는 거니까 한번 학회 일정과 더불어서 라이센스 아웃 기업들 잘 챙겨보시면 하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월별로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이 학회 모멘텀을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5가지 종목을 또 추려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사실 저는 이 안에서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이 어딜지 또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의 그 원픽 기업, 지금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기업 어디로 가면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좀 아쉬운데요. 그쵸. 또 제가 또 운영하고 있고 제가 항상 저의 의견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게 네이버 뭐죠? 밴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제가 바이오 설명하고 있지만 네. 제가 연초부터 지금 이번 달까지 조선을 가지고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제가 조선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조선은 저점이다라고 한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제가 항상 얼마 전에 제 밴드에다 올려놓은 건데 작가님께서 왕이 되셨네요?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오. 조선의 왕이다라고 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밴드에다가 재미있게 섞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바이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공간이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요. 네. 밴드에다가 이가라는 검색하시면 한 명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들어오시면 또 이런 자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특히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자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또 이 조선주가 상당히 잘 갔죠. 이가람 매니저가 바로 이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잘 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 어딜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오늘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LS증권 리서치센터 오리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매일경제TV 아나운서실 안에서 자칭 타칭 화알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선생님께서 화장품 박사시라고 들었어요. 박사. 네. 특히 제가 오기 전에 또 찾아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직접 화장품을 사서 이렇게 써보시고 새벽 배송도 직접 해보시고 겨울에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영상을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 싶다가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간접 경험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그렇게 직접 써보시는 경험 어떤 취지로 좀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통이랑 화장품 저희가 보고 있는 소비재 시장에는 좀 뭐랄까요, 저희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네, 특히 이제 쿠팡이나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그때 당시에는 비상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직접 좀 해보고 투자자분들 뭐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직접 이렇게 써보시고 내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네. 오늘의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화장품으로 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주실지 프리뷰, 리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제가 2013년부터 화장품 업종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은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를 쭉 봐왔던 그런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분들 워낙에 많이 오셨을 때에 이제 한창 붐이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안 좋았던 지점들 지났고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혀 있었던 부분이 지나서 지금 최근에는 또 미국 쪽으로 글로벌 쪽으로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요즘같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또 저희가 10년 넘게 보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주가를 볼 때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돼서 화장품에 좀 불을 붙여줬던 건 사실 좀 쭉 이야기가 되어오던 거지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화장품주가 가장 좀 빠르게 반응을 해줬잖아요. 네. 이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23년 초까지 화장품 업종을 맡다가 네. 그리고 잠시 이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업종을 맡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잠시 육아휴직을 다녀오느라고 네. 약간의 공백이 있다가 돌아온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화장품 업종 주가 흐름이 코로나19 때문에 막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 쪽 중국 매출이 예전 대비 성장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슬로우하던 모습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틱톡 같은 그런 SNS 통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의 주가도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가 아니라 코스RX 같은 그런 신규 브랜드로 좀 등락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미국향 제품들을 생산해주는 ODM들 업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네. 뭐 보시겠지만 주가 수익률도 좋고 이런 흐름을 타서 신규 이제 업체들이 좀 상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상장을 단행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연구원님을 만나면 요즘 화장품의 트렌드는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네. 요즘의 트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게 트렌드라고 빨리 볼 수 바뀌는 있을 거?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딱 하나 뭐 키워드라고 봐서 저희가 갔던 것들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게 요즘 유통업체도 그렇고 소비자 업체도 그렇고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예전에 편의점에서 어떤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상품의 수명 주기가 예전에는 22개월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개월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쭉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해서 편의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이미 유행 끝났고 스웨덴 젤리로 넘어갔다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의 그런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특히 이게 SNS로 저희가 시시각각 계속해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이런 흐름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창사하고 나서 2017년에 딱 한 번 하루에 생산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의 개수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전부 다 보려면 82년 정도가 걸리는 분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82년이요? 네, 근데 하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17년이었으니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거고 그만큼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행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게 소비재 업체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최근 유통업체들도 매장 가보시면은 뭐 네.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체들의 매장 가보시면은 팝업 같은 걸로 계속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가형 화장품과 저가형 화장품으로 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기사를 좀 찾아보면 비싼 화장품들이 한국에선 좀 덜 팔린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세포라도 좀 출시를 이제 안 한다라고 철회를 하기도 했고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때 컨콜에서 우리의 매출의 부진은 한국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고가 브랜드의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90년대 한 초중반만 해도 화장품이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었었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방판하고 백화점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산업을 이끌고 가는 주요 채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 이제 방판 판매원분이 방문하셔가지고 피부 마사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판매하고 뭐 이런 저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채널들이 이제 워낙에 흥했었고 실제로 마진도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서도 이제 여전히 중요한 마진 채널 중에 하나, 고마진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방판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뀐 게 아시겠지만은 2004년부터 해서 에이브리시엔시, 그러니까 미샤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제 중고가가 아니어도 이제 저가여도 이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좀 바꿔나왔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 가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립스틱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였을지 좀 상상이 되세요? 90년대 네네. 초반이요? 아, 뭐 90년대 초중반 초반. 이때쯤? 얼마 정도였을까요? 10,000원 그때 이하? 보니까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새우깡이 한 3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우깡 사 먹으려면 1,500원 정도니까 네. 한 5배가 오른 상황인데 근데 지금 립스틱이 30년 전에 15,000원이었던 게 지금 다이소 가시면은 3,000원에도 살 수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오히려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3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품목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됐고 예전처럼 뭔가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내가 뭐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뭐 재미로 네. 장난감처럼 사서 쓰고 버리고 끝까지 다시 물론 다 끝까지 절대 쓰지 않죠. 네, 그런 식으로 소비하게 되는 형태로 바뀐 게 화장품이라 보고 있어서 그래서 뭐 말씀하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고가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과 맥락을 좀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작정을 하고 사야 됐다면 그쵸. 요즘은 좀 이렇게 지나가 보다가 저희 또 지나가다가 다이소 있으면 되게 홀린 듯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전만큼 화장품을 만들기 쉬워진 것도 사실 한몫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화장품 및 뭐 여러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은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네.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은 광고도 해야 되는데 광고도 텔레비전, 라디오 아니면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뭐 신문 같은 비싼 매체밖에 없었고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 오프라인에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입점을 해야 됐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굳이 제가 공장이 있지 않아도 네. 아이디어만 있어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리고 뭐 제품을 굳이 여러 개 만들어서 오프라인 그 매장을 뭐 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품 하나 가지고도 인터넷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충분히 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뭐 보셨겠지만 요즘에 화장품 브랜드 워낙 많아서 맞아요. 그 프랜차이즈 간판 달고 있는 치킨집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브랜드가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싸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냥 쓰고 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트렌드가 된 거죠. 네, 네. 빨리 바뀌고 치킨집보다 많아진 브랜드들. 네. 정말 화장품을 좀 접하기 쉬워진 현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다이소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가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소에 들어가 보면 화장품 종류가 들어갈 때마다 늘어나요. 어떨 때는 맞아요. 에뛰드와 콜라보를 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토니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차앤박이 들어와 있고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이소 뷰티가 요즘 또 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기도 네. 하고 요즘 좀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주시는 저희 MBN 매니저님들이 화장품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다이소에 입점해 있는지를 봐라라는 인사이트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다이소 뷰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다이소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순서가 살짝 하고 다르다. 있고 왜냐면은 다이소가 지금 1,000원짜리 팔아서 작년에 거의 4조 원 매출을 한 거고 그리고 유통업체들 영업이익률로 봐도 지금 오프라인 점포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 올리브영이 가장 높고요. 거의 12%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가 한 9% 정도 영업이익률 기록하고 있고 백화점 쪽이 요즘에 한 5%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노브랜드 같은 전문점이 3%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 특히나 이제 다이소가 완전히 좀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제품을 제공을 해주면서 네. 소비자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2012년부터 해서 한창 얘기했었던 합리적 소비, 그러니까 뭐 명품 구매하고 그다음에 SPA 브랜드 구매하고 그 사이에 낀 백화점의 한 5, 6층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소비를 안 한다라고 네. 했었던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치닫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리브영에 또 들어가고 싶지만 올리브영 매대는 한정적이고 또 워낙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다이소가 또 마침 또 뷰티 쪽으로 워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요 소비층, 주요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그런 소비층이 10대들인데 이제 네. 그 친구들이 워낙에 또 좋아하는 채널이 다이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좀 뭐랄까요,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와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잘 맞아서 네, 다이소의 네. 화장품들이 좀 잘 가지고 있다. 네, 네. 뭔가 순서를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편의점은 어떠세요? 요즘은 편의점에 들어가도 네. 제가 바로 어제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네. 들어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네, 네. 먹는 것 같은 깍이 냉동고에 안 있고 그냥 밖에 매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가봤더니 클렌징 폼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한 2,000원 해가지고 팔던데 편의점에도 요즘 저가형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다이소랑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편의점이 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즘에 신규 카테고리로 공을 들이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요. 네. 근데 이제 편의점이 뭐 저희가 오늘 화장품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편의점이 지금 성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88년에 업태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점포 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출점 외에 뭔가 이제 점포당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새로이 좀 넣으면서 객단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쪽을 제일 요즘에 잘하고 또 드라이브를 거는 채널이 또 다이소랑 올리브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있어서는 약간은 저희가 좀 글쎄요, 치고 나간다고 보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채널들이 지금 뭔가 돈이 가고 있고 또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쪽으로 많이 입점도 시키고 콜라보도 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지금 좀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군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아무래도 다이소가 너무 강하니까 그쵸. 네, 다이소의 성장세가 지금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기업 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수출 데이터 먼저 한번 네. 분석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전년 대비해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년 대비 20%가량의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연구원님은 수출 데이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만 해도 이제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볼 때 거의 중국, 홍콩, 대만, 그러니까 뭐 보통 중화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만 많이 봤었었는데,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점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늘었고, 실제로 이게 한 2010년 후반 정도부터 해서 미국이 이제 전체 그 화장품 중에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이제 1등이 프랑스, 그다음에 2등이 캐나다였는데 3등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럭셔리 브랜드가 워낙 많고 캐나다는 뭐 근접 국가니까 그렇고, 네. 근데 3등이 어떻게 보면 극동 지역에 있는 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뒤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엄청 호황을 맞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그런 미국향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SNS 통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수출에서 중동이랑 유럽 쪽도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향후의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건 어떤 형태로 좀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처음 물어보고 싶은, 네. 여쭤보고 싶은 기업이 APR이에요. 네. APR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 요즘 또 주가 향방도 좋고요. 네, 시총도 LG 생활건강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네. APR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또 해외로의 모멘텀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가 요즘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LG 생활건강의 시총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내용.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생이시죠, 88년생이시죠에 이제 창업하신 분이 지금 작년에 상장하시고 나서 지금 뭐 주가도 크게 올랐고, 그리고 회사가 원래는 이제 쿠션 위주로 뭐 에이프릴 스킨 같은 쿠션 같은 거 위주로 이제 시작을 했었다가 지금은 뭐 공공연히 지금 다 그 뷰티테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메디큐브 브랜드 그리고 또 그 뷰티 기기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2023년 중반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셀럽 중에 하나인 그 헤일리 비버 씨가 헤일리 비버 씨가 그 AGR 기기를 이용하는 걸 이제 틱톡상에서 이제 마케팅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또 그분하고 친한 뭐 카다시안 패밀리 그 자녀분들에 또 쓰시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크게 매출 호조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도 매출이 1등을 했잖아요. 잘 나온 게 이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레거시 기업,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색깔의 북미 지역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주가 이제 좀 상승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해외적인 모멘텀이 좀 있어야 쭉쭉 그게 올라갈 수 중요한 것 있군요. 같고, 또 아무래도 중국 시장도 저희가 뭐 여러 지역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랑 달리 워낙에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많이 바뀐 게 사실이어서 사실 이런 한한령 해제됐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런 레거시 브랜드들보다는 좀 신규 브랜드들 위주로 좀 올라오는 것들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좀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향후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확산이라면 미국과 중국을 약간 다르게 봐요. 약간은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처럼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액세스가 안 됐던 그런 좀 지역으로 좀 이런 새로운 라이징 브랜드들이 좀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투자 전략도 바꿔서 짜보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 클리오인데요. 네. 클리오는 요즘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화장품이 좀 잘 가준다 하는데 계속 좀 뭐 신제품도 좀 부진하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업과 이 브랜드가 좀 경쟁력이 있나라는 우려도 좀 등장하고 있는데 클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클리오가 사실 제가 커버리지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1분기 때 실적이 뭐 좋지 못하게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워낙에 빨리 바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레거시 브랜드처럼 탄탄한 그런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새로이 떠오르는 재미있고 뭔가 SNS에 회자될 만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속하는 것인가로 봤을 때에는 약간 그 중간에 껴있는 그런 포지셔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레거시 브랜드들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새로이 런칭을 하고 또 M&A도 타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근 이런 트렌드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기존 브랜드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붙이는지, 그리고 또 기존 브랜드를 어떻게 또 리포지셔닝 할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비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는 거는 뭐 앞으로 10년을 좀 이끌어갈 그런 트렌드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중적인 히트 상품들이 나와서 이게 쭉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로 끌고 간다는 그런 소비 시장이 아니라 취향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나서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짝짓기가 예전만큼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앵커님도 저기 요새 유튜브 켜보시면은 뭐
좋아하는 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저 알고리즘이 이렇게 그렇죠. 딱 뜨죠. 제 알고리즘은 완전 다를 거잖아요. 그게 다 지금 개인 5천만 명이 다 다른 알고리즘으로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소비도 예전만큼 그렇게 대중적으로 가지 않는 그림이 됐다라는 게 과거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소비재 시장에서는. 요즘 좀 발맞춰가기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너무 빠르죠. 그러면. 네. 브랜드도 엄청 많고 그 와중에 또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그러니까요. 전 최근에 봤던 거는 라부부도 이제 뭐 끝났고 뭐 그러니까. 크라이 베이비가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네, 진짜 빨리 바뀌어요. 저희 또 그러니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것도 들어가보면 네, 네, 네. 어느 때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라부부가 올라와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날 보면 크라이베이비가 올라와 있고 1등에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런 브랜드들의 좀 차별적인 전략이 좀 발빠르게 맞춰져 줘야 트렌드와 맞아야 짝짓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럼 기업별로 들어가서 앞서 80년대생 CEO가 네.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 재미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어요. APR부터 달바 글로벌, 네. 구다이 글로벌까지 이 세 개의 기업의 CEO가 놀랍게도 80년대생 남자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길래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길래 시장의 판도를 좀 흔들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좀 특이사항은 80년대생 남자분들이 네. 화장품 사업을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의외의 사실이에요. 의외죠.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잘 되고 있는 그런 세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세 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잘 적응을 했다고 보는 거는 이제 빠른 트렌드에 맞게 그런 역시나. 신제품 그리고 또 뷰티 기기라는 또 그런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제 개척했다라는 부분일 테고 그리고 또 뭐 달바 글로벌 아시겠지만은 뭐 그 화알못이라고 하셨지만은 또 여기 미스트는 그쵸? 좋아하신다고. 네, 제가 맨날 아침마다 뿌려요. 아침마다. 얼굴에도 머리에도 맨날 머리에도 뿌리세요? 헤어 미스트도 나오고. 헤어 미스트. 네. 네, 저 얼굴에 뿌리는 걸 머리에 뿌린다 하시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새로운 그런 뭐랄까요 제형 및 또 그런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데 놓는 그런 제품들로 차별화했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레거시 브랜드가 아닌 신흥 강자들이 지금 화장품 어떻게 보면 산업을 좀 이끌어가고 있고 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빨리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잘 발맞춰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 전반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하반기 화장품 어떻게 될까요? 저 정말 궁금해요. 달바 글로벌도 신규 상장하고 2달 만에 200%가 넘게 급등을 했고 이 안에서 기업별로도 이슈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의 화장품의 흐름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희는 화장품 기본적으로는 ODM 업체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2014, 15년 때 한창 좋았었던 토니모리, 이츠스킨, 달팽이 크림 이런 것들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때도 워낙에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그런 화장품 업체들이 다 줄 서서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슷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보기보다는 그 뒷단에서 생산해주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가 트렌드가 됐든 간에 이제 계속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10년 전에도 이제 화장품 ODM 글로벌 탑3라 봤을 때 한국콜마, 코스맥스, 인터코스, 이태리에 있는 인터코스 이렇게 세 개 회사를 얘기했는데 근데 1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탑3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년 동안의 업력이 더 쌓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글로벌 레퍼런스
밸런스가 더 쌓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워낙에 지금 화장품 시장에 이런 빠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 K뷰티라는 키워드가 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 ODM들로부터 이제 생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ODM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워낙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반기부터 해서 중국이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네.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실 지금 숫자가 약간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중국 뭐 경기 상황이 그리고 또 두 업체의 중국 사업을 봐도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게 과거 대비 회복된다기보다는 구조조정한 내용 때문에 좀 좋아지는 그런 좀 테크니컬리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저희도 일단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고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들 이제 단체로 3분기부터 오실 거고 또 워낙에 또 하반기가 성수기고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에 과거에 면세점이 어떻게 보면 쇼핑 코스였던 게 지금은 다이소랑 올리브영으로 많이 또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종 자체는 계속 하락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 픽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뭔가 따라잡으면서 이 브랜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안하게 좀 이 성장 자체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ODM 위주로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수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트렌드가 너무 빠르다인 너무 것 빠르다.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짜실 때는 개별 브랜드보다는 ODM 시장을 좀 공략해보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2교시 수업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